네, 안녕하십니까. 베트남에서 교민이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참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요. 어, 저도 이제 베트남에서 15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각종 그 범죄에 노출이 됐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베트남 법정에까지 서서 범인을 처벌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갔는데요. 참 안타까워요. 제가 이제 겪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접하면서 옛날 기억이 자꾸 이제 떠오르는 겁니다. 저도 베트남에서 제가 15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두 번은 제 방에 이 범인이 들어오는. 근데 너무 무서워서 이제 한국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. 더우니까 문을 열고 잤어요. 제가 에어컨을 싫어해서 문을 열고 잤는데 누가 들어온 거죠. 들어와서 이게 거기서 깨어서 이렇게 싸움을 한다든지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해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그냥 자는 상황을 스스로 연출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. 범인이 이제 물건들을 다 털고 그 가방은 밖에 던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제 사무실에 이 범인이 들어와서 돈을 훔치고, 근데 그 돈을 훔치는데 열쇠를 복사를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진짜 그 9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돈을 훔쳤는데 그런 상황들이 참 마음이 아프고요.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범행을 이제 CC 카메라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그 CC 카메라의 메모리 칩을 또 다시 훔치러 들어와서 그걸 강해버리고.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요.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대사관의 대처와 그리고 이 한국의 정부의 대처가 어떤가라는 것.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절실합니다. 굉장히 절실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얼마나 절실한지 모를 텐데요. 저도 그런 상황을 겪으니까 너무 절실해서 막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.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겪었던 얘기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제 범행이 터졌어요. 그리고 제가 계속 돈이 없어지는 게 이제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내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기억을 잘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. 또 제가 너무 바빴기 때문에 잘 관리를 못했던 그런 실수도 있겠죠. 그런데 이제 CC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범인이 들어와서 커튼으로 카메라를 싹 가리는 이 장면을 딱 보는데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제가 CC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범인이 들어왔습니다. 마스크를 딱 끼고 들어왔는데,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 거예요. 참 기가 막힌 겁니다. 네? 저희 회사 전 임원이었어요. 임원.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. 그리고 그거를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올렸죠. 그 마스크를 쓴 이런 범인이 들어왔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보고 자기가 다시 또 페이스북에 올리더라고요. 마치 자신을 연상케 하는 이런 거를 올렸는데 자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 올렸어요.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다시 또 침입을 해가지고 그 CC 카메라에 그 메모리 칩을 뜯어내고 CC 카메라를 차단하고 다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쇠몽둥이가 이제 발견이 됐고요. 굉장히 이제 저는 사실 그 충격을 받았고 굉장히 불안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막 소리를 질러서 뛰어내려가 보니까 이미 이제 도망을 갔는데 이제 밖에는 또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저한테 밖에 나가지 말아라. 위험하다. 이게 어떻게 합니까, 이제. 그래서 저랑 함께 하시는 그 분께서 대사관에 연락을 했죠. 했더니 대사관에서 피신해라라는 거죠, 피신. 그 어디로 피신하냐라는 것은 얘기해 주지 않고 피신해라.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라.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다음에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? 밖에 나가기도 힘든데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
밤에 이제 뭐 그 범인이 다시 들어왔을 때, 뭐 다시 이제 대사관에서 그 연락을 한 거예요. 대사관에 연락을 제 지인이 하셨고, 대사관에서 연락을 줬는데, 저한테 막 나무랬어요. 왜 안 피신했냐? 그 제가 어디가 그러면 과연 안전한 곳이냐? 어? 이게 베트남 특성상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마스크를 쓰고 막 다니는데 그 당시에는 불안감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제가 어디에 가서 피신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. 예.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그 대사관에 또 연락을 했죠. 해서 야 이게 뭐 통역도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. 통역 지원도 안 되고 일단은 경찰서 가서 고소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 고소를 해야지 대사관이 개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 너무 황당한 거예요. 고소를 해야지 대사관이 개입을 할 수가 있다. 그래서 이제 그 뭐 수사를 뭐 정확하게 해라. 이렇게 외교적인 노력이 가능한 거지 수사권은 없다. 당연히 수사권 없죠. 외국인데. 하지만 너무나 체계가 없는 거예요. 막 많이 싸웠어요. 당신 가족이라도 그럴 거냐? 막 싸우는데 담당 영사가 이제 하는 얘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최근에 이렇게 뭐 처리하거나 또는 처리한 사건들이 1000건이 넘는다. 그런데 직원은 한정적이다라는 거예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이게 시스템의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일단은 뭐 베트남 경찰서에 가서 우리가 고소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. 통역 지원이 없는 거죠. 그렇죠? 통역사를 빨리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과연 통역사를 믿을 수 있느냐가 또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. 그렇죠?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. 그다음에 고소를 하러 갔는데 이게 뭐 거들떠도 안 보는 거죠. 베트남 경찰들이.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베트남어를 조금 하다 보니까 베트남어로 막 얘기를 했죠.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저거 베트남어를 좀 하네 그러면서 조금 귀를 기울였어요.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교민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. 그 대사관에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라. 뭐 저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과일을 집에 사놓 놓고 이제 과일을 먹으면서 밖에 거의 못 나갔거든요. 그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라고 하는데 안전한 장소가 대사관에 있습니까? 제가 물어봤더니 없다라는 거죠. 알아서 해야 된다.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. 대사관에 안전한 대피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고요. 그 다음에 대사관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또 베트남도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도움을 요청해야겠다. 그러니까 언론의 도움을 뭐 요청할 뭐 제가 여유가 없으니까 지인들한테 계속 부탁을 했죠. 좀 도와주십시오. 그래서 언론에 좀 도움을 계속 요청을 했어요. 그랬더니 뭐 이제 방송국에서도 연락을 했고 그 다음에 방송국에서는 이제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대사관에 막 연락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아주 그 지상파의 방송국에서 전화를 하니까 이제 대사관에서도 막 움직이는 거죠. 그렇죠? 그리고 직접 뭐 우리나라의 큰 신문사들이 들어왔어요. 들어와서 막 그 대사관에 연락을 하고 그 대사관에서는 이제 피한다라는 거죠. 피하고 뭐 그 대변인격과 계속 얘기를 해라. 뭐 이런 식으로. 그 언론의 도움을 요청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. 이거 이제 교민들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누가 어떤 문제를 겪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KBS, MBC, SBS라든지 뭐 각종 신문사들에 연락할 수 있는,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끼리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을 좀 했고요. 그 재판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제가 보면서 뭐 경찰도 그렇고 검사, 판사 이제 계속 재판까지 갔으니까 저도 계속 그 범행을 축소시키는 거였어요. 계속 축소시켰습니다. 그래서 1월부터 9월까지 계속된 그 돈을 훔친 그러한 행위가 있었는데 한 번,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한 번밖에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축소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건 증거가 있다고 하지 않았냐, 응? 3번까지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실토했다고 하지 않았냐, 왜 지금은 한 번이냐, 이거를 또 이제 대사관에 막 얘기를 했습니다. 계속 축소하고 있다. 그러니까 대사관에서도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또 항의를 했겠죠. 하니까 계속 축소되고 뭐 쇠몽둥이가 발견된 거는 사용하지 않았고 뭐 또 예를 들어서 CCTV를 훔쳐간 것은 그냥 그 CCTV를 훔쳐간 절도밖에 되지 않는다. 이런 식의 상황.
그래서 결국에는 범인이 2년이 떨어졌어요. 2년이 떨어졌는데 뭐 나중에 이제 그 베트남 뭐 제 지인들이 하는 얘기는 뭐 베트남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한 1년 있으면 나올 거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제가 야, 이게 참 그 아무런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정말 감사하게 또 심지어는 언론사가 직접 들어왔어요. 베트남에 들어와서 계속 대사관에 연락을 했고 또 담당 영사분도 어떤 언론에서도 관심 갖고 또 강하게 많이 이제 또 항의를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또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. 끝까지. 그래서 관심을 끝까지 표명했습니다. 재판 전까지. 그러고 나서 뭐 이제 사건이 종료가 됐죠.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사건은 계속 축소가 됐고 또 베트남의 경찰이라든지 계속 바뀌었어요. 경찰들이. 그러면서 그 범인이 제게 한 얘기를 제가 들려드리면 뭐라 그랬냐면은 베트남 경찰은 돈 주면 수사 안 해. 응? 수사 안 해. 이렇게 하면서 비웃었어요, 저를. 아, 그걸 보면서 정말 그럴까?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고 제가 뭐 한국 경찰이라든지 많은 경찰들과 접견을 하면서 들었던 얘기들은 아 베트남 경찰이 수사를 잘 안 합니다.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.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이제 박항서 감독께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셨고 축구를 통해서 국위 선양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한국 대사관이라든지 한국 경찰청이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. 대사관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또 강력하게 좀 베트남에 공정한 수사를 요청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이 없으면 안 되겠다.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. 아, 제가 그 베트남 교민 살해 사건을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고요. 제가 겪었던 그 상황이 자꾸자꾸 생각이 나서 저도 참 그 괴로웠습니다. 그래서 아, 이게 좀 이러한 좀 체계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을 했고요. 우리 교민 여러분들께서 베트남에서 생활하시면서 좀 안전하고,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